여러분, 이제 중국 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너무 흔해서 일상의 배경음악처럼 들리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했던 부동산 거품이나 내수 소비의 침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중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제조업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모든 물건을 찍어내던 거대한 기계 소리가 멈추고 그 빈자리를 베트남과 인도의 활기가 빠르게 채워가는 중입니다. 단순히 공장이 몇 개 문을 닫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중국의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려 하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입니다. 2025년 최신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은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제조업 성장률이 4%대로 주저앉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때 10%를 넘나들던 압도적인 활력은 사라졌고 이제는 정부의 필사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공장 굴뚝의 연기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기업들은 중국에 올인하지 않으며 차이나 엑시트라는 단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글로벌 이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10% 넘게 급감하며 자본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요새를 탈출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흐름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중국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남았고 17%를 상회하는 청년 실업률은 탕핑족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의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그들을 받아줄 고부가 가치 제조업 일자리는 해외로 야반 도주하듯 빠져나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으며 수십 년간 이어온 중국 의존의 공식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액이 중국을 추월하며 우리 경제의 지도가 소리 없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이 행정부의 등장과 레드웨이브는 중국산 제품의 60% 관세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적 철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화려한 구호 아래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무너진 기초 제조업의 빈틈을 메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동남아시아의 서너 배를 훌쩍 넘어섰고 저렴한 인건비라는 중국 최고의 매력은 이미 빛바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을 가장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공산당의 불투명한 정책과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수조 원의 보조금으로도 되돌릴 수 없으며 기업들은 이제 효율보다 안전을 위해 짐을 싸서 인도로 멕시코로 향합니다. 과연 중국은 이 거대한 엑소더스를 멈추고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거대 제국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차가운 숫자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중국 제조업이 붕괴하는 진짜 이유와 그 이후의 세계 질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의 천국으로 통하며 전 세계 저가 제품의 90%를 쏟아내던 압도적인 생산지였습니다. 티셔츠 하나, 운동화 한 켤레마다 붙어있던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은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상징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발을 뒤집어 보고 옷 안쪽 택을 확인하면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나이키의 사례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는데 1990년대 40%가 넘던 중국 생산 비중은 이제 20%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나이키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발 제조의 새로운 메카로 확실히 우뚝 섰습니다. 아디다스 역시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로 기지를 옮기며 중국이라는 바구니에서 달걀을 빠르게 빼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대이동의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바로 돈, 즉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아버린 중국의 노동비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연안도시 공장 노동자의 월급은 약 $800 수준으로 이는 베트남의 3배, 인도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품질은 비슷한데 인건비를 7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면 중국에 남아야 할 경제적 명분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니클로나 자라 같은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방글라데시와 인도로 눈을 돌린 것도 결국 이 피할 수 없는 비용의 논리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건비만 오른 것이 아니라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사람 구하기 자체가 전쟁이 되어버린 현실도 매우 큽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힘들고 단조로운 공장 일을 원하지 않으며 배달기사나 개인 방송인으로 눈을 돌리며 공장은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인데 중국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제2의 생산기지를 반드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나 마이너스로 변질되며 중국의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로 본격 진입했습니다. 특히 2022년 상하이 봉쇄 당시 공급망이 통째로 마비되는 경험을 한 기업들에게 중국은 효율적 기지가 아닌 위험한 도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10% 싸게 만드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제때 물건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인식이 제조업계의 새로운 상식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항구들은 중국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새로운 물류 생태계가 그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도로와 항구 인프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었지만 이제는 베트남과 태국도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 그 격차를 좁혔습니다. 저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이 떠나가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의도한 고도화 과정일 수 있지만 그 이탈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초체력인 하부제조 산업이 너무 일찍 무너지면 첨단 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중국 내부에서도 감돌고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 집약 산업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고부가 가치 첨단 제조업이었고 중국은 이것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아이폰의 고향이라 불리던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마저 인도로 그 거대한 생산 라인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5년까지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4분의 1을 인도에서 소화하겠다고 선언하며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고리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훨씬 앞서 움직였습니다. 텐진과 후이저우의 스마트폰 공장을 전면 폐쇄하고 베트남을 세계 최대의 삼성 휴대폰 기지로 탈바꿈시켰죠. 사실 전자제품은 의류보다 공급망이 훨씬 복잡해서 옮기기 어렵지만 기업들은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탈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델과 HP 같은 글로벌 PC 제조사들 역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와 부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베트남과 인도의 생태계를 다시 만드는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의 생산이 비즈니스 리스크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트남 북부에는 삼성과 애플의 협력사들이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중국이 가졌던 공급망의 마법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앞세워 중국을 대신할 거대한 내수 시장과 생산 기지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합니다. 인도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중국보다 10살이나 젊습니다. 이 젊은 노동력은 향후 30년간 세계 제조업의 지도를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것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촉발된 첨단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출 통제와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입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중국을 글로벌 핵심 공급망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거대한 그물을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 나라에 대한 자원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기업들은 이제 디리스킹, 즉 위험 완화라는 이름 아래 중국 투자를 줄이고 자국이나 인접국으로 공장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이라는 새로운 경제 용어는 이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끼리만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이 되어 중국을 압박합니다. 일본 역시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이 일본 본토로 돌아올 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리쇼어링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폭스콘과 같은 거대 위탁 생산 기업들도 이제는 중국 공장의 증설보다는 인도와 멕시코의 신규 부지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이제 각국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전략적 자율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 없이도 돌아가는 세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계속 머무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잠재적 고객을 잃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기업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계 제조업의 패러다임은 비용 절감의 시대에서 리스크 관리의 시대로 중국 중심에서 다극화된 체제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외부의 압박도 무섭지만 사실 중국 제조업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중국 내부에서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제로 코로나 시기에 보여준 상하이 봉쇄의 충격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가 언제든 경제를 멈출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사라지고 거대 IT 기업들이 규제의 철퇴를 맞는 모습은
중국에서 돈을 벌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교육 산업을 금지하며 수십조 원의 시장을 증발시킨 결정은 예측 불가능한 국가 리스크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손해가 아니라 불확실성인데 현재의 중국은 그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거대한 안개 속과 같습니다. 최근 강화된 반간첩법은 외국계 컨설팅사와 기업들을 더욱 위축시켰고 이제 중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신뢰를 먹고 자라는데 중국 정부 스스로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단 몇 년 만에 무너뜨린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내부의 기업가들조차 이미 싱가포르나 일본으로 시민권을 옮기며 탈출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자산가들은 더 이상 본국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과 금으로 자산을 돌리며 중국의 미래에 베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탕핑과 바이란 문화는 노력을 포기한 세대의 절규이며 이는 제조업의 활력을 깎아먹는 암세포가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은 이제 공장 대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아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중국은 이제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리는 인구 구조의 함정에 빠졌으며 이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구는 매년 수백만 명씩 줄어드는데 노인 부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국가 전체의 경제적 기초 체력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자산 70%가 묶여있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는 공장이 돌아갈 이유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헝다와 비구이 위안 같은 거대 부동산 기업들의 도산 위기는 중국 경제의 엔진이었던 건설과 제조의 순환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천문학적인 부채에 허덕이며 더 이상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기업에 보조금을 줄 여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땅을 파고 다리를 놓으면 경제가 살았지만 이제는 지어놓은 아파트가 유령 도시가 되어 돌아오는 역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부 투자가 식어버리자 중국의 공장들은 재고가 쌓여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전 세계의 덤핑 수준으로 물건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어내기 수출은 오히려 각국의 무역 보복을 불러일으키며 중국 제조업을 더욱 고립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제조업의 위기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한계와 신뢰의 붕괴라는 근본적인 질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서 빠져나온 그 수조 원의 자본과 공장들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웃음꽃이 핀 곳은 베트남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훨씬 유연한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의 선두주자입니다. 베트남 북부 하이퐁과 박린성은 이제 삼성성이라 불릴 정도로 거대한 한국 IT 생태계가 이식되었고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법인세 면제와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며 중국이 벌인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거머쥐려 필사적입니다. 다음은 14억 인구의 거대 코끼리, 인도입니다. 인도는 단순히 생산기지를 넘어 중국을 대체할 유일한 거대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강력한 제조업 육성책 덕분에 이제 최신형 아이폰의 메이드 인 인디아 비중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중국을 위협합니다. 인도는 풍부한 IT 인력과 영어를 사용하는 노동층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 조립을 넘어 연구 개발 기지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너머에서는 멕시코가 무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바로 옆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한 니어쇼어링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 덕분에 관세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고 물류 비용 역시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거대 기가 팩토리를 짓는 이유는 이제 북미 공급망에서 중국을 도려내기 위함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태국은 자동차,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각각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며 중국의 빈자리를 촘촘하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공급망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차이나 플러스 원은 선택이 아닌 표준이 되었고 공급망의 다변화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쌓아온 수십 년의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베트남의 항구와 인도의 철도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글로벌 설비들로 활기가 넘치며 새로운 산업 지도가 눈앞에서 그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기업들조차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과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며 스스로 탈중국 행렬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산이라는 꼬리표가 글로벌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효율성이라는 단일 가치에서 벗어나 회복 탄력성과 안보를 중시하는 다극화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던 독점적 공급망의 시대가 저물고 여러 나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제조 골든 트라이앵글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이동은 단순히 공장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넘어 향후 100년의 글로벌 부의 지도를 결정지을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붕괴와 대이동은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문일까요?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중국의 중간재를 팔고 중국의 성장에 올라타 함께 돈을 버는 차이나 특수였죠.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공식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이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기술 경쟁자로 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홍색 공급망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것을 중국산으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며 한국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자동차는 한때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윕지만 지금은 현지 브랜드에 밀려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가성비 무기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우리 경제의 핵심 먹거리 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가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은 급증하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터전을 동남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들을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튬, 흑연, 히토류 같은 자원들을 중국이 무기화할 경우 우리 제조업은 공장을 돌릴 원료조차 구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우려 기업 규제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산 소재를 쓰지 말라고 강요하며 공급망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수조 원을 들여 북미에 공장을 짓고 중국산 원료를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를 호주나 아프리카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걸고 지난 30년의 경제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고통스러운 혁명입니다. 중국 제조업이 흔들리며 전 세계의 저가 제품을 덤핑으로 밀어낼 때 우리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파도 앞에서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의 공백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산이 아닌 것을 찾을 때 한국 제품은 최고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죠. 베트남과 인도로 이주한 글로벌 공장들이 한국의 고품질 부품과 장비를 원하게 되면서 새로운 제조업 수출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제품을 넘어 정치적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몰락하는 제국과 함께 침몰하는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베트남의 정글과 인도의 거친 땅에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제조업의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국의 찬란했던 황금기가 저물어가며 한때 잠들지 않던 거대 공업 도시들의 불빛은 이제 하나둘씩 쓸쓸하게 꺼져가고 있습니다. 광둥성의 선전이나 동관 같은 곳을 가보면 임대 문의가 붙은 텅 빈 공장 건물들이 마치 유령 도시처럼 거리를 메우고 있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던 공장 정문에는 이제 적막만이 감돌고 인근 상권의 식당과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은 실종되었고 그 자리엔 공산당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중국 정부는 쌍순환 정책을 내세워 내수시장만으로 버티려 하지만 주머니가 가벼워진 국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전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인구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른 중국에겐 더 가혹한 시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자칫 폐쇄적인 전시경제 체제로 갈 위험이 있다는 점이죠. 이제 전 세계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매력보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정치적 변수가 주는 피로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주재원들은 짐을 싸서 싱가포르나 태국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글로벌 인재의 대규모 유출로 이어집니다. 한때 중국을 모르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던 말은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중국을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하느냐가 유능한 경영자의 척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대체하는 과정이 모두에게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저렴했던 중국산이 사라지며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싸고 좋은 물건에 시대가 저물고 안보와 가치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비용 경제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효율성이 지배하던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각국이 자기 편끼리만 뭉치는 블록 경제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물류망은 더 복잡해졌고 기업들은 재고를 최소화하던 방식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쌓아두는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공급망의 재편은 단순히 공장 주소의 변경이 아니라 전 세계 바닷길과 철길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물류혁명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양의 해상통로와 멕시코의 국경철도는 중국 연안의 항구들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며 새로운 부의 흐름을 운반합니다. 중국이라는 단일 엔진으로 돌아가던 세계 경제는 이제 여러 개의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는 다극화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낙오되는 국가와 기업은 가차없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며 변화의 파도에 올라탄 자들만이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몰락은 누군가에겐 재앙이지만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던 이들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기회의 창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 제국의 쇠락과 새로운 태양의 부상을 동시에 목격하며 인류 경제사의 가장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떠나가는 기업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공장에 로봇을 깔고 자동화율을 높이는 스마트 제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해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죠. 로봇은 24시간 일하지만 물건을 사지는 않기에 공장의 자동화는 오히려 중국 내부의 소비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설이 됩니다. 한편 베트남과 인도의 공장들은 초기에 조잡한 품질을 넘어 이제는 정교한 하이테크 부품까지 생산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조립만 맡기는 게 아니라 현지 엔지니어를 육성하며 중국에 있던 연구개발 기능까지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정밀기계 업체들도 이제는 중국이 아닌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최신 설비를 납품하며 새로운 공급망의 편에 섰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정책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촘촘하게 가로막고 있죠.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같은 중국의 차세대 핵심 산업들은 이제 북미와 유럽의 높은 관세 장벽에 막혀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과잉 생산 물량이 해외로 쏟아져 나오자 유럽연합은 이를 경제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공장 내부의 내이주안, 즉 제살깎기식 과당 경쟁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스스로를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글로벌 소비층은 단순한 저가격보다 노동 인권과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깨끗한 공급망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합니다.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면서 투명성이 낮은 중국 공장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같은 자원 부국들도 이제는 중국의 원자재만 파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 직접 제조시설을 유치하려 합니다. 이들은 중국이 가졌던 자원 가공의 허브 지위를 가져오려 하며 중국 중심의 원자재 공급망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밀월인 차이메리카 시대는 이제 완전히 종언을 고하고 냉혹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첨단 산업을 자국으로 되돌리려는 선진국들의 리슈어링 전쟁은 이제 제조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임을 시사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선진국들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없이도 공장을 직접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부의 중심축은 태평양의 서쪽 연안에서 인도양과 북미 대륙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세계 경제의 중력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1대1로 사업은 참여국들의 부채 위기와 중국의 자금난이 맞물리며 거대한 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중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거대한 기관차에서 이제는 모두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위험한 화물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생산기지가 해체되고 그 파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대전환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은 이제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여러 개의 복합 엔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재고 제로를 지향하던 적기 생산 방식은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여유분을 비축하는 저스트 인 케이스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베트남의 도로 위에는 매일 아침 수천 대의 통근 버스가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며 30년 전 중국 선전의 역동성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인도 정부는 전폭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 세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을 자국 영토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죠. 멕시코 국경지대에는 미국 시장을 노리는 거대 물류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북미 대륙의 새로운 제조 심장부로 부상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장들은 과거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동화 기술을 결합한 친환경 그린 팩토리를 지향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땅값이 싼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치가 살아있고 정치적 리스크가 낮은 안전지대를 찾아 이동합니다. 중국은 무너진 제조업의 빈자리를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기술로 채우려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플랫폼은 성장의 한계를 보이죠.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중국 경제는 이제 혁신이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며 서서히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거인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완료하는 순간 중국의 협상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것입니다. 이제 기술은 국경을 가르는 새로운 장벽이 되었으며 누구와 기술을 공유하느냐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외교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중국 자산을 투자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자본의 썰물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의 가격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전 세계가 이 거대한 이사 비용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공급망 보험료와 같습니다. 싸구려 대량 생산의 시대는 저물고 있으며 이제는 제품의 가치와 더불어 어디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새로운 경제 블록의 탄생은 중국이라는 거대 장벽을 우회하여 더 투명하고 안전한 무역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혼란은 일시적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독점 없이 모두가 공생하는 다극화 체제가 정착될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폐쇄적인 길을 선택한 중국에게 세계 경제는 냉혹한 이별이라는 답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업의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고 그 파편들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북미로 흩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한 번 떠난 공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한 번 무너진 신뢰의 장벽을 다시 쌓는 데는 수십 년의 세월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그곳은 올인하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경계의 대상입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의 정글은 깎여나가 공장이 되고 인도의 젊은이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조립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의 이동이 아니라 부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며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생존을 건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중국산이라는 꼬리표가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신뢰와 기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중국 의존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기업과 국가는 냉혹한 공급망 재편의 파도에 휩쓸려 도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이들에게는 향후 수십 년을 책임질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효율성의 시대를 넘어 안보와 신뢰가 지배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탈중국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중국이 다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세대를 지배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신화는 이제 마침표를 찍고 있으며 우리는 그 다음 챕터가 어디에서 쓰일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는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과 안전이 부의 핵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이 거대한 전환점 위에서 중국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새로운 제조 영토를 넓혀가야 할 때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보다 데이터와 신뢰가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시대. 우리 제조업은 더욱 영리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중국 제조업의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의 대이동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끝까지 함께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투자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게나마 통찰력을 드리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통찰력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의 미래와 우리 경제의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가오는 거대한 경제적 변화의 소식들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지도가 바뀌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조업의 기적을 써내려가기를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